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신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계명대학 모교철학원에서 이 참 사상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한국의 대학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 사유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모교 철학원 세미나 한 것을 수시로 계속 보고 있는데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이어서 해줘서 우리 한국의 어떤 척박한 사상계에 조금 맥을 잘 이어주고 있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 내용은요, 율곡 선생의 아마 사상과 교육 그리고 현대에 던지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 기획 강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그 동양 철학과 교육 철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율곡 선생의 경몽요결을 가지고 교육 철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현대적인 응용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아마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우리 교수님들 계신데 과연 그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각자의 인생 철학을 정돈해 가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을 동양서양 고전을 많이 접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분석해서 그 개념을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고전이 생산되었던 그 당대의 어떤 사유나 혹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문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천착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고 들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몰돼 버렸을 때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고전 공부를 할 때 그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면 현실을 전혀 못 봅니다.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의 어떤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의 사유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조선 유교를 전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탐구 자세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살았던 그 당대의 생활 방식처럼 그 당시로 돌아가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갓쓰고 그죠? 그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갓쓰고 도포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율곡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논의했던 어떤 담론들을 아주 깊이 있게 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대적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현대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조선시대를 당연히 고민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문화적 DNA를 아주 훌륭하게 이어주신 우리의 정말 위대하신 선조들의 사유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보고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생해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늘 시대 정신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자이트가이스트 하는 것, 헤겔이 얘기했던 시대 정신. 물론 헤겔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시대 정신을 인간의 정신 태도 혹은 양식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 현대 상징으로 표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절대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꾸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그분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 주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왕정시대처럼 왕은 예전에는 다시해를 베풀어 주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대는 우주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우리 경몽요결을 지었던 율곡 선생의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기술 문명이 우리 시대를 압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혹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생명공학, 의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때로는 지구촌 문명이다, 정보사회다 다양한 용어를 쓰죠. 그랬을 때 과연 오늘 논의하려는 경몽요결이 이때 여기, 저는 늘 이때 여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여기에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떤 교육 정신으로 빛날 수 있느냐. 그리고 율곡 선생은 과연 경몽요결이라는 것을 지으실 때에 그 조선시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그때 거기에서는 어떤 작용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약간씩 대비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율곡 선생의 경몽요결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경몽요결에 관한 것은 많은 번역서와 해설된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은 아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우리 선학들이 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게 좀 현대적 의미의 교육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 율곡 선생과 퇴계 선생 그리고 우리의 많은 그 선조들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유학입니다. 흔히 성리학을 공리공담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당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치열했던 모습들을 보면 조선 후기에 흔히 말하는 실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실제적이고 고정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 정기와 중기의 학문을 성리학적인 어떤 쉽게 말해서 형이상학이나 관념론에 빠진 어떤 그런 이론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 정신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당대를 형성하는 문화 지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보다도 조선 초기 중기의 그 도학자들의 삶들이 훨씬 더 어떤 측면에서는 치열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리학이 추구했던 교육의 위상은 어떤 거냐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육의 원형에서 문자적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 교와 학이라는 글자는 두 글자는 효자라는 글자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가르칠 효도 되고요. 배울 효자도 됩니다. 저 효자는. 저 효자라는 걸 원래 글자를 가지고 교와 학으로 보통 이제 진시황 때 문자 통일을 할 때 갈라져 나왔다 이런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일반 교육 이론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다. 전수해 준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르치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효자고요. 요거는 자자고 요거는 복자인데 요거 이제 교자의 이제 왼쪽 윗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했을 때 이 효자는 이제 세 개가 X자처럼 두 번씩 중복되어서 꼬여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자 두 개 꼬여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첩적으로 되어 있어서 효자는 이제 세계상을 나타내요. 이 세계는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다. 그렇게 되고요. 이 자자는 우리가 보통 아들 자자라고 하지만 아들 자라고 하면 교자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자는 이제 어린이라고 봐서 어린아이 자자 혹은 어리석은 사람 자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마주치고 있는데 이거는 복자란 말입니다. 처줄복자. 회초리를 들고 살짝 때려주다. 격려해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스승님이 되었던 혹은 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살짝 때려주는 그런 모습이 가르칠 교자예요. 그럼 오늘날 교사가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교육 내용을 전수해 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골문에서 보면 이 칠복자는 또 부자로도 이렇게 돼요. 각골문 형상을 보면. 그래서 부자라고 했을 때는 옛날에 이제 한 시대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자 관료라든가 아주 그 지도적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그런 차원이 강합니다. 교자는. 그리고 학자도 사실은 교자하고 같은 양상인데 다른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손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손 안에 쥐고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교자하고 같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가 막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꿰뚫고 나가려는 그런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교육이라고, 오늘날은 교육이라고 이제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자로 보면 한 글자로는 교, 학, 혹은 회, 훈,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나 학습과 연관되는 그런 용어죠. 그리고 두 글자로 나누면 교학이라든가 교화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강습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수신, 수양, 경몽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인 경몽이라는 경몽 요결을 이제 풀어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몽 요결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동양 철학도 같이 이제 부전공을 하면서 이걸 연결해서 보니까 저는 완벽하게 이 경몽 요결은 교육학 원론이라고 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수양서, 사자 소학에서부터 비롯되는 많은 이제 우리 동몽선섭, 그 다음에 경몽요결 이렇게 나아가는 수양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용 교재 혹은 단순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교훈적인 얘기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몽요결은요, 주역의 몽꾀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춘 교육학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이 경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경몽요결 책을 아마 한 수십 종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 설명을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경몽은 어디에 자리하냐 하면 제가 주역의 몽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역의 몽꾀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요게 아래쪽에 있고 여기 이제 사라져 버렸네요. 괴가 사라졌는데 요게 이제 위쪽에는 간괴라는 게 있고 요 산을 의미하는 광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감괴가 있습니다. 요거는 물을 의미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면 6개. 여기 이제 6개 효가 이렇게 돼 있죠. 순서대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이제 산수 몽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네 번째 괴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주역에서 근괴와 공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괴와 공괴는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근원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제 제외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괴가 이제 둔괴 혹은 중괴라고 하는데 그 중괴는 밑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괴가 몽괴인데 이것은 이제 근괴와 공괴를 보면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죠. 이것은 먼저 이제 싹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어떤 뿌리가 있거나 씨앗이 파묻혀 있으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괴가 이제 요걸 초6이라고 그러고 9, 2, 9, 3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넷,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몽괴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괴가 뭘로 표현되냐? 발몽으로 표현됩니다. 몽을 이제 어리석을 몽자라고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어리석은 것을 펴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포몽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하냐? 펴 나와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쉽게 말해서 우리가 끌어안아 주는 거죠. 감싸주는 거죠. 그런 형주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몽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역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경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여기 오면 이제 육사에 오면 어떻게 되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해요. 이 형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몽이라 그러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면 이게 왕자리인데
이는 이제 동몽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몽선설이라고 할 때 그 동몽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동몽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어리석다. 이런 것이고 경몽은 제일 윗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왕보다도 더 윗자리인 그러니까 상왕 정도가 되는 그런 분에 해당되는데 이제 어떤 계급 위치로 보면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지만 어리석음을 타파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몽요결 할 때 경몽은 몸귀에서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지혜롭다는 말과 어리석다는 말을 이분법적으로 이분화해서 보면 어리석은 존재는 너 어리석으니까 별 볼 일 없어. 필요 없어.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면 당신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에 쓸모가 있어. 이렇게 돼요. 서구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몽께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몽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몽은 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형할 때 형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형통할 가능성으로 봐야 돼요. 싹 트나갈 수 있다. 그리고 자라나갈 수 있다. 어리석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나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뭡니까? 자라나서 지혜로운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열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유교의 교육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은요, 맹자 성선설부터 순자 성학이 나오더라도 공자 때부터 우리 조선시대 내려올 때까지 쉽게 말해가지고 교육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상정하지 않는 걸로 느껴져요. 가능한 인간에게 선해서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육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유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에 이것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발성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망, 열정을 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어리석기 때문에 난 안 돼. 난 해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이런 쉽게 말해서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포자기를 절대 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이제 어떤 해석들이 나오냐면은 이거는 이제 주역이 점치는 책이니까 이제 점 문제가 나오지만은 이걸 이제 교육학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너 인생의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알려주면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르니까 똑똑한 선생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오죠. 2번, 3번 자꾸 물으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알려줍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도 논어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네 모퉁이가 있는데, 이게 모퉁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모퉁이가 있는데, 공자는 늘 25%만 가르쳐 줍니다. 한 모퉁이만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 75% 4분의 3은 어떻게 하냐. 너 스스로 알려고 노력해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전통들이 유학에서는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농담 한마디 하면 저는 강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코멘트만 해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몽요결을 한다. 그러니까 경몽요결이 번역본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금 읽어와라. 코멘트만 딱 던져줘요. 그러고는 나머지는 뭐냐? 친구들하고 논의를 해. 그리고 스스로 탐구해. 그리고 요즘은 뭐냐? 저는 네이버를 보고 늘 그러거든요. 네 선생, 다음은 다 선생, 구글은 구박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많은 인터넷상에 우리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찾아보면 지식 정보가 많이 있다. 찾아보고
또 도서관 가서 다른 책들을 보고서 너 스스로 공부해. 그러고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 그렇게 나갑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거의 강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취했죠. 그래서 저는 공자 때부터 유교 사상에 이어져온 교육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 얘기를 하면 가끔씩 놀라는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교육의 교자와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몽께에 나오는 경몽의 위상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대로 이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몽요결이 담고 있는 것도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율곡 선생은 이제 경몽요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조선유교의 교육학 원론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경몽요결이 어느 정도 위대한 책이냐 그러면요. 중국에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동양철학계 중진이고 벌써 원로가 되신 우리 홍은식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홍은식 교수님이 주자 최고의 전공자시거든요. 근데 주자 선생도 사실은 이런 경몽요결 같은 교육학 원론, 유교를 아주 정돈하는 책들을 잘 모셨습니다. 주 선생도 그러셨어요. 그럼 조선시대에 와서 이게 엄청나게 꽃을 피웁니다. 중국에는 동몽에 대한 책이 꽤 많습니다만은 조금 우리처럼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아주 보물 같은 자산이죠. 그래서 저는 경몽요결을 조선유교의 교육학 원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율곡 선생 정도의 조선 중기에 와서 이런 책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만들어집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 유교가 발달하는 어떤 순차적인 단계도 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그때부터 주변에 오는 아이들을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혹은 왕을 조금 이렇게 교화하거나 아니면 조금 인도해주는 그런 차원의 유교적 정돈이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경몽요결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그냥 서론에는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경몽요결 서문이 율곡 선생이 지향하는 우리 유교가 가야 될 길이 이러한 것이다. 물론 율곡 선생의 유교가 공자로부터 내려오는 유교와 색다른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유교 전통은 거의 수천 년을 일관되게 내려오거든요. 조금씩 이제 이론의 보완이나 조금 더 이론을 정밀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들이 많습니다. 철학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유교가 갖고 있는 정말 엑기스가 핵심이 여기에 거의 녹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 많이 있는데 왜 배우죠? 왜 배우냐? 나와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저도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교육을 할 때 분필로 쓰느냐 파워포인트로 교육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단순한 교육의 방법론적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제가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왜 배우냐 왜 공부하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을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엑셀을 배운다, 컴퓨터 무엇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유교에서 바라보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율곡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냐? 딱 나옵니다. 인생사세, 비학문, 무의위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인생사세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비학문, 학문이 아니면 학문은 오늘날로 취하면 교육인 거예요. 교육이 아니면은 뭐냐? 무의위인, 사람이 안 된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에서 뭐 하느냐? 인간 되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것을 제일 첫 구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독일 대학에서 교육학을 최초로 강의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념론에 아주 서양 철학에서 아주 최고로 집대성 해놓은 그런 그 위대한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교육학 개론, 그러니까 교육학 강의라는 것을 대학에서 최초로 강의를 해서 교육학을 개설 강의를 해서 그것을 엮어내어서 교육학 강의를 낸 사람이야. 책이 지금도 번역본에 한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거기서 딱 그럽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율곡 선생은 칸트보다 200년 빠릅니다. 이걸 낸 것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진짜 유교적 DNA가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우리 학생들 뒤에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BTS 방탄소년단에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냥 엄청나게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첨단 기술 문명에 의해서 국제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구화가 됐거든요. 우리가. 한 교육학이, 서구 교육학이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교육은 심지어는 동양 철학을 가리키는 방식도 서구적 학문 양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조선조 500년을 거쳐왔던 유교적 DNA,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사회문화적 DNA가 우리 몸속에 물론 우리 할아버지 때, 제 같은 경우 우리 할아버지 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보다 저희 제자급의 우리 자손들급은 점점 조금 희미해지는 성향은 있지만 아직도 저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을 보더라도 한국은 유교의 나라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교적 의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유교 그 쾌쾌 묵은 것, 낡은 것 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딸을 봐도 여전히 유교적인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늘 어떤 생일이 된다가 다른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어르신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하이 하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 그것이 옛날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남아있다. 심지어는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이런 유교와 전혀 이질적인 사유일지라도 그것이 습합이 되어 가지고 유교적 양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율곡 선생이 경몽유교를 첫 마디에서 던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 그런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 사람다움이 돼야 돼요. 답다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됐다고 하고서는 그냥 마구마구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주체의식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다음에 저 초월된 상태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은 상당히 레벨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등과 사람다움에 대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노력한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체예요. 그렇죠 뭐. 그러다가 뱀이라 그런 것은 싹이 조금씩 올라와요. 다음으로 가야만이 이파리를 넓히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가죠. 이거는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율곡 선생이 그 누구와도 진지하게 얘기한 진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태어나 상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그것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오늘날 사람다움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유치원에서는요, 사람다움 하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배꼽 인사만 시킵니다. 배꼽 인사만 시키고 실제로 사람을 친구가 되었던 어르신들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존경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형식에 치우쳐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율곡 선생이 얘기하는 거 저 뒤쪽으로 10개의 그러니까 이따가 입지장부터 시작해 처서장까지 나오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인간에 대한
진지함, 존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인간 존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쪽이죠. 그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지하게 녹아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한다 그러죠. 그래서 대학에서 학문하는 것은 대부분 여기에 나왔는 글을 문자의 학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을 많이 과학적 지식, 객관화된 지식, 이론으로 정돈된 지식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후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문은요. 우리 유학의 학문은 글을 배우는 학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대부분의 유학에서 학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이제 오늘날 따지면 교육인데 묻고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묻는 거예요. 배우고 묻지 않으면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우선 이렇게 나왔잖아. 배우고 묻는 게 뭐냐? 이상한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한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일상생활 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이 내가 한번 무언가를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일용 동정지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용 동정지간. 여러분들 기독교에도 보면 그런 게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러잖아요. 그 용어는요. 우리가 그게 뭐죠? 주기도문인가요? 계명대학이 우리 기독교 학교잖아요. 주기도문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유학의 용어예요. 초기 기독교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은 거의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합니까? 공자 가라사대 하듯이 초기에는 요즘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초기의 성경은 전부 예수 가라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학의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용이라는 것은 일상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뭐냐 동정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나 활동할 때나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일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뭐냐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 요새 쉽게 말하면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학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다. 배우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은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내용을 전수받는다. 그리고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존재이고 학생은 배우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걸 받아 먹는 존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학을 배울 학자는 우리말로 몸에